비만대사 수술의 역사 5편, 위소매절제술의 시작과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던 1980년대 위우회술이 비만대사 수술의 대표격 수술로 자리를 잡았다는 내용을 2번째 시간에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공장회장 우회술이라는 초기 수술의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자 대안으로 등장했던 위우회술은 미국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유럽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수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탈리아 니콜라 스코피나로라는 분이 개발한 1979년에 담체 우회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우회술이었습니다. 이 담체 우회술은 3분의 2 이상의 위를 절제하고 12지장 아래쪽 2m 부의 공장을 절단해서 남은 위에 연결한 다음에 소화액이 내려오는 공장을 회장의 끝부분에 연결하는 수술법입니다. 공장, 회장, 12지장 이런 용어는 저희가 역사 1탄 강의에서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체 우회술은 담즙과 췌장액에 나오는 루트를 기존의 경로와 달리해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술은 루아이 위 우회술보다 음식물과 소화액이 만나는 장, 공통 채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위의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흡수되지 않는 영양이 더 많기 때문에 체중 감량도 더 큰 폭으로 일어납니다. 니콜라 스코피나로는 20년간 2,000명이 넘는 환자한테 이 수술을 시행했고 75%의 환자에서 아주 성공적인 체중 감량 그리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의 정상화를 확인했습니다. 우회하는 장 길이가 더 길어졌다는 것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영양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심한 영양 결핍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술 역시 이 심각한 단백질 부족, 그다음에 영양실조가 생겼고 어떤 환자에서는 위와 공장을 연결한 부위에 궤양이 잘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덤핑 증후군 같은 무시할 수 없는 합병증도 상당수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수술법의 개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헤스라는 인물이 이 문제들을 수정해서 1988년도에 12지장 치안술을 고안해냅니다. 12지장 치안술은 위 크기를 줄이는 방식을 이 소매 모양 절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문이라는 위의 마지막 관문을 보존했고 공장을 위가 아닌 12지장에 연결을 하면서 덤핑 증후군과 궤양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덤핑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부할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만 이 음식물이 유문을 통과하면 덤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덤핑 증후군은 이 덤프 트럭을 이용해서 모래를 쏟아 붓듯이 한꺼번에 칼로리가 들어오면 생기는 합병증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유문을 통과하게끔 하면 유문이 가지고 있는 이 소화 생리학적 기능 때문에 덤핑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덤핑 증후군 편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라스 헤스는 담체 우회술의 공통 채널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영양결핍이 생긴다고 여겼기 때문에 12지장 치안술에서는 공통 채널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2지장 치안술 과정 중에 소매절제술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위소매절제술은 처음부터 단독의 수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담체 우회술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12지장 치안술을 디자인하는 과정에 탄생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 뒤에 가면 위 소매절제술의 모태였다는 수술이 또 나옵니다만 12지장 치안술에서 나왔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1988년 12지장 치안술의 한 부분으로 처음 소개된 위 소매절제술은 1993년 마르소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단독 시행 발표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비만 대사 수술로 인정받게 됩니다. 2004년에는 마이클 가그너라는 미국의 의사가 수술 합병증과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BMI 60 이상의 슈퍼비만 환자에게서 이 12지장 치안술을 시행할 때 위 소매절제술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몇 개월이라도 지나서 나중에 따로 우회술을 시행하는 2단계 치료법을
소개했는데요. 이것이 사망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이 방식의 2단계 수술은 사실 12지향 치환술뿐만 아니라 위우회술에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비만도가 높을수록 길고 복잡한 수술은 이 심장과 뇌혈관의 혈전 합병증, 즉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올려주고요. 간 기능 부전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수술 과정이 어땠든지와 상관없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비만 환자에서의 2단계 수술법은 수술의 안전성을 더 높여줄 수 있었고요. 물론 환자는 이제 2번의 수술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이렇게 2번의 수술로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이렇게 2단계로 2번씩 수술 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합병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혈전에 의한 합병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에만 그렇다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위소매절제술의 또 다른 모체격 수술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03년 영국의 존 스톤이라는 분이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수술인데요. 수술명이 좀 깁니다. 마겐슈트라세 밀 수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겐슈트라세라는 뜻은 세로로 좁다랗게 튜브 모양으로 절제된 위의 통로를 뜻합니다. 음식물이 지나게 될 위의 통로를 가리키고, 밀은 위의 아래쪽, 의학용어로는 전정부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음식물 덩어리를 분쇄하는 작용을 뜻합니다. 모양을 보시면 위절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위소매절제술의 형태와 매우 비슷합니다. 절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위분절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분절술이란 말은 기억나시죠? 위우회술이 너무 복잡하고 영양결핍 때문에 고민스러우니까 영양결핍 없는 간단한 수술을 찾다가 나온 수술이 위분절술하고 위밴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분절술에 들어가는 수술입니다.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비만대사 수술의 역사 3편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위소매절제술은 12지향 치환술의 한 부분이면서 위분절술의 영향에 힘을 입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 미국 통계에 따르면 비만대사 수술 전체의 49.5%, 절반의 환자가 이 수술 단독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에 대세가 된 셈입니다. 현재 한국도 위소매절제술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보험 적용이 시작된 2019년 한 해 동안의 수술 건수는 한 2,230여 건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1,500건 정도가 위소매절제술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소매절제술 단독만의 개수니까 위소매절제술과 우회술을 접목한 나중에 우리가 강의로 나오는 소매절제술 플러스라는 수술까지 합치면 한 2,000년은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해서 한때 제일 많이 시행됐던 조절형 위밴드는 보험된 이후로 1년간 137건으로 전체 수술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위소매절제술은 현대 비만대사 수술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도 위소매절제술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절제와 우회술로 크게 분류되는 방식에서 이 소매절제술은 큰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막 비만대사 수술의 세계를 접하는 외과 선생님들도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기본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소매절제술이 간단하고 배우기 쉽다고 마냥 좋게만 볼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위밴드 때와 마찬가지인데요. 위소매절제술에는 다른 수술법에는 없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식도염일까요? 아니면 출혈율?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위소매절제술의 단점은 복원 불가능입니다. 우회술은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소매는 절제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식하게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위 소매절제술은 70%에서 많게는 85%를 절제하고 떼어냅니다. 적출해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소매는 복원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간단한 수술인 거에 반해서 또 환자가 식도염 같은 어떤 수술 후에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면 이걸 컨트롤하는 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수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동료 외과 선생님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려는 선생님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환자의 불편사항을 많이 들을 것이다.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꼭 주지시킵니다. 위 소매절제술을 어떻게 해야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자세히 어떤 수술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위 절제술을 만만하게 보지 말자. 이것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또 위 소매절제술에 불리함이 있다면 우회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즉 체중 감량 효과나 당뇨 치료 효과가 우회술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위 소매절제술과 우회술을 접목한 위 소매절제술 플러스라는 수술들이 생겨났습니다. 위 소매절제술 단독으로는 모든 비만과 당뇨 상황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불리함입니다. 오늘은 위 소매절제술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얘기와 간단하다고 치부하기엔 의미 있는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